장난해요? 포인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 내놔요, 돈. 먹튀 하시는 겁니까?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이분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시더니 이제 아예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베트남 항공사들의 환불 거부 사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의 항공사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속사정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베트남 분들, 저 바빠요. 일본의 아베씨가 요즘 베트남에 밀렸다고 서운해하는 눈치라고요. 이 양반 한번 삐지면 오래가는 사람인데 책임질 거예요? 뒤통수 좀 그만 때려요. 원형 탈모 오겠네 아주 그냥. 오늘은 베트남 항공사들의 기가 막힌 환불 처리 방식과 그 속사정, 베트남 최대 기업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까지 모든 사실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베트남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번 사태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남기고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여행도 못 가서 짜증나는 상황에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바로 항공권의 환불인데요. 개인 사정이 생겨 항공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 입국을 불허하면서 결항이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환불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벤보항공은 거듭된 환불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워져 오자 벤보항공은 현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벤보 포인트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벤보 포인트는 현금 대신 포인트로 벤보항공의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벤보항공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포인트라는 제도가 6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는 시간 제약이 걸려있고 결제한 항공권과 포인트로 지금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정도 주고 샀던 북구옥 왕복 항공권을 5월에 예약하려고 가격을 확인해보니 무려 60만원에서 70만원에 달했습니다. 원래 샀던 항공권보다 가격이 3배 넘게 비싸진 것입니다. 항공권을 현금으로 당장 환불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동일한 항공권으로 교환도 받지 못하고 3배에 가까운 비용만 더 내게 된 셈입니다. 벤보항공으로부터 제대로 된 환불을 받지 못하고 포인트 대체 지급만 통보받은 사람들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에 참여한 인원만 400여 명에 달합니다. 해외여행 카페에도 항공권 환불 피해 사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는 주로 외국 항공사 예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현 사태로 결항한 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 공유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 항공사들은 한국에서 전화로 연락 가능한 고객센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예약객이 메일 등을 통해 어렵게 환불 요청을 하면 바우처로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환불 대신 포인트를 지급한 벤보항공의 사례처럼 바우처 역시 온전한 환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 승객들의 사례를 보면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기한 자체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바우처를 받아든 승객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불 규정이 담긴 약관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약관에 바우처나 포인트로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항공사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사태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임시 방편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약관에 없는 방식
방식으로 부당하게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외항사들의 경우 국내에 지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역시 항공사업법상 별도의 규제나 유권 해석을 내릴 근거가 없다면서 민원에 제기된 개별 항공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 좋게 여행 가려고 비행기 예약했다가 이번 사태로 여행도 못 가고 비행기 값도 홀랑 날려버리게 생겼는데 소비자원이나 국토부에서는 두 손 두 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행 못 간 것도 서러운데 환불도 안 해준다고요? 이거 국제항공운송협회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전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항공사가 가입된 민간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도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 드 주니아 국제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승객들에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들이 즉시 350억 달러를 환불한다면 많은 항공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자면 이런 항공사가 계속 대한민국에서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나 국토부는 손 놓고 자기들이 해줄 게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진짜 벤부항공 당신은 영원히 아웃이야. 저기요 벤부항공 사장님 배째라고 나오면 다해요. 벤부항공 같은 경우 한국에서 베트남 오가는 취약 노선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장사 접으려고 그러나 페널티를 줘서 취약 노선을 줄여서라도 제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벤부항공 항공사 피해자 모임 피해 톡방 인원이 400명 가까이 되고 총합 피해액이 3억 5천이 넘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벤부항공, 한국지사, 소비자원 모든 문을 두드려봐도 결과는 벤부항공의 공지에 따를 뿐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시덥지 않은 트집 잡아서 삼성 퇴출시키겠다, 한국인 나가라 혐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이미지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지 오래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시는 베트남을 안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안 좋은 베트남 관광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 항공사까지 추가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설립될 세계의 신규 항공사로 인한 경쟁 과열 구도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산업 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항공사는 비에젯 항공과 베트남 항공입니다. 두 항공사는 각각 국내선에서 41.7%, 36.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외항사의 점유율이 약 60%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항공사 외에 비에스타 항공, 비에트래블 항공, 카이트 항공 등 3개사가 항공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인력난까지 가세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항공 여객이 증가하며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 및 안전 인력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규 항공사 등장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저기요 베트남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 혹시 불나방이세요? 불 보고 뛰어드는 꼴이 딱 불나방 같네요. 조종사 정비회사도 없는데 비행기 운전은 누가 하려고 무턱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베트남 안 갈 거예요. 아주 재작년 작년 실적 보고 한국 대박이라고 뛰어들었죠. 줬다 뺏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실제로 베트남 항공사에 있어 2020년은 암흑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그 이유는 이번 사태의 세계적 범유행이 가장 큰 불황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약 80%는 항공기를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관광 수요가 줄어든 것은 물론 이들 대부분이 항공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직면한 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고육지책으로 호치민 지부 측은 항공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호치민, 던선현 국제공항과 같은 주요 공항의 이용객을 건터 공항 등 소규모 공항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베트남 항공업의 상황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나방은 항공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우는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 자회사 빈페스트는 GM 호주 법인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이 자동차 사업에서 초래된 위기로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빈그룹의 자동차 생산 자회사인 빈페스트는 2019년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빈그룹은 호주에서 제네럴 모터스의 현지 브랜드 홀덴을 인수하는 등 유럽 공략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번 사태라는 거대한 악재에 맞닥뜨렸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 부품 국산화 등 기본기를 탄탄히 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잘나가는 유통 분야까지 넘기고 항공, 제약, 통신 등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께서 어쩌다 구조조정까지 들어가셨을까? 베트남 분들께서 우리에게는 빈그룹이 있다, 삼성 따위는 베트남에서 퇴출시키라고 난리 났던데 구조조정이요? 아니, 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잘나가는 빈그룹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 퇴출운동 하셔가지고 앞으로 베트남 삼성 공장도 구조조정 할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인들이 베트남 짝퉁 신발 시장이 있어서 부러워한다던 베트남 분들, 직장 잃으면 거기서 일하시면 되겠네요. 구조조정뿐만이 아닙니다. 빈페스트는 이름만큼이나 패스트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2019년 세후 순수이익에서 5조 7천억 동, 약 2,8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은 19조 5천억 동, 약 1조 원입니다. 지난 2019년 중반 빈페스트는 공식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가동했으며 연말 17,000대 이상의 자동차와 5만 대에 이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주문받았습니다. 그러나 빈페스트는 판매 초기 막대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할 때마다 세단형인 룩스 A2.0 차량에서 약 1,500만원, SUV 차량인 룩스에서 약 958만원, 경차 파딜에서 약 535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와, 대박. 이제 보니까 빈그룹 자선단체였네요. 한 대 팔 때마다 1,500만원씩 손실 보면서 팔면 그게 자선단체지 기업입니까? 삼성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매년 흑자를 보는데 이제 보니까 빈그룹이 삼성보다 더 대단한 자선기업이네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사업 분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잘나가는 베트남 최대 규모 소매 유통체인인 빈마트 시스템은 베트남의 식음료 기업인 마상그룹에 넘어갔습니다. 연간 매출 증가율이 67%에 달하던 효자였습니다. 꾸준한 투자로 전국 3,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했는데 2위권 매장이 600에서 800여 개인 것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빈그룹은 항공사업인 빈펄에어와 제약체인인 빈파, 전자제품 체인인 빈프로 등에서도 연이어 손을 뗐습니다. 원래 올 초부터 진출이 가시화된 통신사업자도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선기업 맞네요. 돈 버는 사업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이런 자선기업이 어딨어. 베트남 국민들은 혀만하면서 까칠하게 굴던데 베트남 기업만큼은 천사가 따로 없네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즐거운 소식과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즐거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일본 아데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용 첨단 재료 개발 기능 일부를 한국으로 결국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죠. 자, 일본 언론사 니온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아데카는 이 고유 전재료, 즉 하이케이 재료라고 하죠. 이 고유 전재료라고 불리는 화학품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시제품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제 이 아데카가 한국에 투자하는 액수는 수억엔, 즉 수십억 원 수준의 꽤나 큰 규모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데카라는 회사는 데이터의 일시 저장에 사용하는 이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거나 기기 소형화에 이용하는 고유전재료, 즉 하이케이 물질 점유율이 50% 수준으로 세계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주요 거래처로 전세계 13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꽤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데카는 현재 수원시에 있는 연구개발센터, 즉 R&D 센터 면적을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넓히고 클린룸이나 이 기기를 설치해 차세대 재료의 시제품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데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실제 아데카는 차세대 통신 규격 5세대, 즉 5G 등 첨단 재료의 경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기존에 수출해 왔습니다. 보안 때문이겠죠. 하지만 5G 전용 수요로 고객과의 제휴를 통해 고기능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현지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멘트는 아데카가 확장하는 약간 좀 원론적인 멘트예요. 그냥 언론 보도용. 실제 이유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등 세계 재료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에선 화학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심지어 빠르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산솔루스가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시스템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초극박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극박을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에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어제 16일 발표가 났는데요. 자, 여러분, 수주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떠나서 일본 업체가 독점했던 국내 초극박 시장에 국내 소재 업체가 진입한 첫 사례라는 점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자, 이런 소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일본 업체로서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아데카의 재료는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으로 개발 기능의 일부를 옮기면서 고객과의 관계 자체를 강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것이,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실제 이 아데카의 숨은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소식,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이 파렴치한 일본이 또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이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1년 안에 제주 앞바다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양한 위험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외에서 아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틀 전이죠. 15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강요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총리가 된 스가 총리죠. 이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실제 시찰을 하면서 이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나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본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해양 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서 실제 방류는 2022년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오염수 처리에 급하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이 오는 2022년이면 실제로 한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 톤에 달하는데 원전 건물 안으로 지하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하루에 170톤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오염수에는 세슘, 코발툰, 스트론튬, 안티몬, 삼중수소 등 핵 분열 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이 녹아있는 아주 위험한 물인데 일본 정부는 이 다액종 제거 설비 등을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발암 물질인 이 삼중수소는 걸러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는 최악의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 안에 국내 앞바다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이 세슘 등 핵종 물질이 극미량의 세제곱미터당 10에 마이너스 20제곱 베크럴, 즉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세슘도 문제이지만 일본이 정말 만에 하나 오염수를 몰래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세슘이 아닌 이 다른 핵종 물질도 포함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피해를 입을 국가는 당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세계적 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예요. 그린피스는 실제로 지난해 8월 일본이 태평양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동중국해로 우선 퍼지고 이 퍼진 물이 쿠루시오 해류와 스시마 난류를 타고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아열대 해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실제 이 유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방출될 오염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 관측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혹시 모를 피해가 없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고 또 그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사능 검사를 아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국제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최근 일본이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해양 투기 이런 얘기가 있다. 라고 말을 제가 드리는데 육상에서 이놈들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투기가 아니라는 정말 얼처구니 없는 주장을 얘네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하고 있어요. 처벌을 받았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본에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요청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문제를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속 주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함께 일본을 압박해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꼭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제